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장하준 교수가 대중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로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쉽고 말투는 순하지만 내 책 중에서 가장 레디컬, 급진적이고 과격하다. 스스로 평하면서 결코 경제학자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이죠. 경제학자를 믿지 말라고 하면서 왜 우리 대중은 경제학과 가까워져야 하는지,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년 만에 다시 뵙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 펴내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제 경제학을 설명해 드리는 책인데요. 이 경제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경제학이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학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경제학이라는 게 대부분은 뭐 잘 설명만 해주면 일반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말하자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경제 정책에 간섭을 하지 않으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이 책이 이제 경제학의 정의라던가 경제학에 있는 여러 가지 학파, 그리고 뭐 경제와 정치의 관계, 경제에 있어서 윤리의 역할, 뭐 이런 좀 깊이 있는 주제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문서라 쉽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결코 가벼운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경제학 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민주시민으로서는 꼭 알아야 된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섭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요, 책 중에서 보면 경제학은 정치다. 이 말도 참 눈에 띄던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 지금 현재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위 신고전파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게 사실 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 신고전파라는 게 나왔는데, 그 학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의 이름 자체가 정치 경제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political economy라고. 그래서 정치가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신고전파 학자들이 경제학은 과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정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으로 학문을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경제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 정치는 나쁜 거다. 이제 우리 경제에 개입해서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주장은 경제하고 정치가 궁극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의 경계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 경제이론 자체로 봐가지고 뭐 아동 노동을 하면 안 된다던가 뭐 노예를 쓰면 안 된다던가 그런 거는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 윤리적 판단이지.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던가 노예제를 폐지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경계를 다시 긋는데 그게 정치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모든 시장이 뭐 소비자의 권리라던가 뭐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경제 이론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와 정치가 불가분한 거다. 그거를 알아야 정말로 경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학은 정치다. 정치가 곧 또 경제의 핵심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예. 교수님, 1년 전에요. 저 인터뷰 때 한국 경제 회복 수준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나온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주 또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뭐 퇴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복이 완전히 잘 안 돼 있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자꾸 이 기초 체력과 경제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이 어두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5% 성장하면 이거 뭐 경제 침체다 했는데 지금은 뭐
3%만 성장해도 뭐 기뻐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그 경제 그 혁신 능력이라던가 성장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어두운 상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미 뭐 80년대 내지는 90년대 초반까지 짜진 구조고, 그 이후에 뭐 기존에 있는 산업을 잘해가지고 큰 것들은 있지만 그 이후에 새로 키워낸 산업도 없고, 예,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일부에서는 뭐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7%, 8%씩 성장하던 경제가 지금 2, 3% 성장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진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금 취임사에서도 보면 저성장 함정에 빠진 경제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내놓은 정책을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돈과 규제를 좀 풀어서 성장 불씨 살리겠다는 건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뭐, 돈을 푼다, 뭐, 이런 개념은 뭐, 단기적으로는 물론 돈을 풀면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능력을 키우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과연 제대로 좋은 산업에 투자하고 혁신 능력을 늘리고 그런 데 쓰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돈을 풀더라도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쪽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돈을 푼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규제라는 것도 지금 뭐 규제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장 훨씬 빨리 하던 1970년대, 80년대 지금보다 규제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물론 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차적인 문제지, 지금 뭔가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뭐 규제 좀 완화하면은 좀 성장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근본적인 체질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 하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주로 뭐 푼다는 규제가 뭐 부동산 규제라던가 아니면 뭐 서비스업에 관한 규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기본적으로 성장 동력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제의 근본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살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냐, 그게 문제죠. 예. 그럼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시네요. 예, 좀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통화 정책이 뭐 양적 팽창이다 해가지고 풀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나라마다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품이 많이 끼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런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걸 다른 나라보다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조금 덜 얻어맞은 건데, 지금 와서 또 그걸 해가지고 거품을 키우면, 뭐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제 또 거품들이 터지고 이러기 시작하면 같이 또 말려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조심해야죠. 예, 아직도 우리 경제가 지금 외부 충격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워낙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났을 때 개방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경제가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그런 거를 명심을 해야죠. 물론 이제 개방에 좋은 점이 있지만 또 그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경제 그 취약성을 줄일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죠. 예. 그러면요,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그 18일이죠. 관세와 통해서 쌀 시장 개방을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농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하거든요. 사실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예정됐던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정부가 그 농민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데 힘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되게 그 가난한 나라들이 농업하고 부자 나라들은 그 농업 경쟁력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인구 밀도가 뭐 그 우리나라보다도 높고 땅이 모자라고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 번째 농업 수출국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냐면은 이 농업을 말하자면 산업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수경 재배해가지고 막 그 온실 만들어서 4단 5단 만들어가지고 땅 없는 대신에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그거 막 그 컴퓨터로 막 다 제어해가지고 그 고급 비료라던가 뭐 그 약품 같은 거 줘가지고 그 작물들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건데. 예, 그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농민들이 그냥 단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사회 하부 구조라던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했냐? 그렇죠. 하는 그냥 점에서는 뭐 일단 막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된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동안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지금 와서는 뭐 문제다. 결국 뭐 관세화 해가지고 그걸로 막는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더 장기적인 교수님, 관점을 그러면요. 취했으면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무역 보복 당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루과이 그 라운드 할 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지금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뭐 했냐? 고부가 가치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했으면 충격이 덜할 텐데 그동안 그런 걸 제대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특히 그 농업 규모가 영세한 나라에서 농민들이 이런 걸 그 단독으로 고부가 가치화한다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죠. 여러 가지로 정부가 참 해야 할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